네,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 이제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들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두 분과도 9월 평양 이제 그 공동 선언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짧게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만약 이어진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큰 성과를 거뒀다. 예,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 긴장 완화. 그리고 이제 비핵화인데 비핵화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한국하고 즉 남한하고 다뤘던 의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이걸 의제를 다루면서 네. 상당히 이제 가시적인 뭐 노력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너무 이제 우리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다뤄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육해공 세 분야, 우리가 얘기하는 NLL, DMZ, JSA 예. 가장 남북한이 우발적으로 충돌하기 쉬운 영역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사실은 군사 긴장 완화책이 지금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제 과거였다 그러면 이 정도 뭐 그 중에 하나만 줘도 굉장히 시혜적이고 뭔가 큰 거나 준 것처럼 뭐 하고 반대급부 원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벌어졌을 텐데 이번에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이거는 이제 선언인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 이제 실행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죠.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판문점 4.27 선언에서 세 가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관계 개선, 긴장 상태 완화, 전쟁 위험 실질적으로 제거,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9.19 평양 남북 여러 가지 합의 선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남북 분단의 중요한 행위자고 당사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라든가 평화라든가 그리고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미국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끈질긴 노력을 역대 정권부터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런 방식의 여야가 지금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어떤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접근 방식에서 지금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끌어내서 즉각적인 비핵화를 이제 요구하는 반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외과 수술부터 해서 물리치료부터 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목표는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정부는 국민들이 뽑아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고 국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특히 앞서서 이제 군사 분야 합의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NLL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는 굉장히 잘한 합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이제 발표 때 80km 나오고 거기서 40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계산해 보니까 저기 우리가 85, 그쪽이 50이다 이런 측정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을 보면
동쪽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서쪽으로 내려왔지만 이 해안으로 오면 아주 급격하게 위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연평도라든가 이 서해 5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요번에 사실은 서해 5도의 안보가 상당 부분 지켜지는 장면이 벌어지고 거기서 연평 해전이 2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 전체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분쟁의 바다에서 뭔가 협력의 바다, 뭐 평화의 바다로 좀 큰 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쪽에 있는 해안포라든가 그 서해안에서의 북한의 일정 부분 해군력인데 지금 그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무력화시킨 다음에 무력화시키는 그 뭔가 훈련이 그 정면에서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근본적으로 봐서 우리가 훨씬 더 그리고 서울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본다 그러면 이 영역 전체를 실질적으로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좀 문제가 NLL 문제가 왜 이렇게 그럼 야당이 나오느냐. 과거에 사실은 정문원 전 의원이 이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이 정상회담의 상황에서 녹취록에서 뭐 이걸 포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고 사실 정무원 전 의원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당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은 한 번 더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합의서에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온 것이 NLL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이 NLL 자체를 사실 무효하고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NLL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보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국 전쟁이 1956년 2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 우리는 빠져 있고 그래서 휴전협정이 됐는데 개전 당시에는 해상 경계선이 있었지만 휴전협정 당시에는 육지선만 휴전선을 긋고 해양선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인 윌리엄 클라크 미국 육군 대장이 해양선도 없으면 앞으로 해상이나 공군, 공중에서 남북한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해양선, 북방 한계선 NLL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발표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70년대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해온 것이 NLL인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우발적인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NLL 북방항에서를 딱 설정해 놨는데 이때 당시에 들어간 것이 서해 5도입니다. 방금 뭐 말씀하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서해 5도를 NLL 남쪽으로 해서 우리가 남한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점점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뭐 또 그런 측면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NLL을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이런 상태에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도 NLL을 평화 수역으로 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이것을 NLL을 없앤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우지 않습니까? 결국은 NLL은 그때 당시에 그 선언적인 조항은 그대로 저는 이제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평화지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남북한 공동 어로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는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NLL을 포기한다. 그러면 상당히 자극적인 반응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NLL을 또 남북 공동 성명에 넣었다는 것은 북한이 NLL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인정을 했다. 그런 것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이것이 우리가 NLL을 포기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아직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일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가 추석 이후로 좀 미뤄졌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성과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의 반응을 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전보다는 좀 비판이 더 거세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좀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판이라는 것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야당의 비판의 초점은 결국에는 예산이에요. 그 이제 4,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 건데 왜 올해 것만 얘기를 했느냐. 그게 이제 하나고 평양 선언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또 NNL 갖고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만약에 이어져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종전선언까지 간다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야당들도 더 이상은 이제 비핵화가 같이 체제 보장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다는 얘기를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는 실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실상 야당이 특히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평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 부정적으로 접근했고 그것이 지방선거 패배에 상당한 그 역할을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부정적으로 나온다. 뭐 이러면은 평화 문제는 계속해서 진전이 되는데 자유한국당만 이렇게 가지 못하는 뭐 이런 장면이 돈다면은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지금 평화를 이제 갈망하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가 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야당이라 그래도 지금 다른 정의당이라든가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준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비핵화 과정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면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더 이렇게 고립되는 장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평양 남북 판문점 선언 이야기도 아직 비준 동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평양 공동선언문까지 다시 제기를 한다면 너무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군사 긴장 완화가 핵심이 들어간 것이 이 평양 이 선언이잖아요. 이 평양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접경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서해 5도라든가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적 변환의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뭐 내가 판문점 안 했으니 평양도 못 한다. 조금 더 저는 전향적으로 보고 크게 봐야지 이게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가서 거기에 15만 명을 앞에다 두고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대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뭐 김정은이 뭐 서울 답방을 한다. 이런 상황의 어떤 급속한 변화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장면에서 자꾸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서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비용 추계 비용 관계로 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할 때 그때 비행 추계가 14조 원. 그거 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정부 민간 비용 14조 정도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1년치만 지금 한 것이 4,712억 원을 정부에서 추계 비용을 이제 제출을 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걷습니다. 이미 선을 걷다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주지 않겠다. 제1야당은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선을 걷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만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통일 문제와 북한의 핵 폐기는 빠르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대통령 임기 5년 아닙니까?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같이 가는 모습이 저는 좋겠다. 그리고 뭐 최근에 심재철 의원실의 그 특활비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것도 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그 이해찬 대표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고 그리고 한국당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해서 마쿠 협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마쿠 협상을 해서 좀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런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타결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야당과 좀 속도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이 방미길에 올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매개가 될까요, 이게? 글쎄 그 성과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이 완전한 100%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는 핵 폐기하고 동결하고 그리고 현재 핵 만들지 않고 미래 핵은 봉쇄하고 예.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핵사찰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정도의 구체화까지 돼야 한다. 예. 그 정도 돼야 된다면 한국당도 당연히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북한도 체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2중,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나서 서로 합의한다 한들 북한이 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대화를 하든 트럼프 대통령 직접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되는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해결의 출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도 북핵 문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하면 결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우리가 내민 손을 잡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이다. 그런 모습이 저는 훨씬 북한의 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동 뭐 이런 실질적인 좀 변화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제가 같고요. 이제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과 맞물려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다 놓고 이거를 받지 않으면 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협상의 자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매우 적고요. 네. 또 한 가지 아까 야당과의 어떤 관계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야당과의 관계를 수렴하고 또 뭐 하는 건 좋지만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를 기다리고 비핵화를 안 하고 저는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바는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전향적으로 비핵화의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미 간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사찰이라든가 체제 보장이라든가 뭐 이것들이 서로 선후 관계 속에서 지금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걸 갖고서 사실 교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사실상 전향적으로 이것들이 움직여 나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타결이 된다 그러면 종전선언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의 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비핵화 체제 보장 이런 것이 아주 선순환 쪽으로 굴러가게 돼서 지금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로드맵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정도 잡혀 있고 즉 2021년 1월까지다라고 폼페이오가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까지 뭐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서로 이 양국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촉진을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해주셨습니다. 협조가 또 예.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야당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남북 국회 회담 개최에도 합의를 했다는 점도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사상 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회 개념이 좀 달라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릴 것 같긴 한데 이런 남북 국회 회담 개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보고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죠. 이게 네. 합의문에는 안 나왔지만 지자체장들과 국회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도 합의가 됐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 뚜렷하게 된 국가의 입장에서 사실상 행정부가 가서 아무리 뭐 협상을 하고 또 협력을 내고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뭐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우리가 이제 뭐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지만 심의 의결권은 뭐 분명하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북한의 의회와 협력을 하고 뭔가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사업도 하고 실질적인 어떤 협력의 방안들을 같이 간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감을 갖고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그런 단초가 의회 차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야당과 여당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 논점이 모아지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 것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인데 예. 지난 19일이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그 전날 만나려 했다가 예, 못 만나고 예, 다시 그렇죠. 만났는데 이때 북한으로 갈 때 우리 당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초청을 해서 같이 가자 했는데 우리 둘러리 쓰기 싫다 해서 보수적인 야당은 안 갔습니다.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여기에 빠지고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표만 네. 3당 대표만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북한에 가지 않은 보수적인 야당의 대표 야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쉽다. 북한과 우리는 분리한 그리고 격이 다르더라도 저는 무조건 북한을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아니면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대화든. 그리고 이제 국회 대화도 마찬가지고 물론 평양 공동선언이라든가 판문점 4.27 선언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보수적인 야당과 진보적인 여당이 시각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네. 우리가 큰 틀로 보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어떤 민족으로 본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에는 나서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봤을 때 물론 평양에 갈 때는 두 야당이 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과 우리가 국회 연석회의를 하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세하다는 것은 우리가 개방적이고 우리 내부에도 뭐 상당히 큰 적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제도적인 틀로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가서 네.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또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야당이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특히 보수 야당이 반발을 한다면 연내 성사가 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보 진영들 간에만 이런 회담이 좀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국회 회담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뭐 대통령이 미국 뉴욕으로 이제 향했지만 거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갔을 거예요. 거기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이제 접점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할 텐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지금 폼페오가 머지않아 이제 평양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된다 그러면 네. 그때 가서는 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종전선언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회 회담 뭐 등등의 것들이 아주 물꼬가 터진 것처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대국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제재가 유지되고 뭐 적대적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요즘에도 뭐 우리가 제재 뭐를 하나를 풀려 그러면 유엔 대표부가 미국 유엔 대표부 대표랑 만나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되게 속도감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우리가 국회의담 같은 경우도 더 전향적으로 속도감 있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독일 통일을 준비할 때 30년 걸렸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공유하면서부터 30년 이상이 걸렸는데 내부적인 통일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네. 외부에서 도와주지가 않는다. 독일의 마지막 통일을 이룬 것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강대국끼리 서로 협의해서 독일 통일을 이루자 해서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뭐 중국, 일본 주변 사강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부적인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이끌고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남과 북이 북한에게 폐기된다 하더라도 통일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추석이 내일이면 바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벌써 친지들과 맞이하고 있는 가족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이슈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말고도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제, 일자리 문제 참 많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이제 하나씩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게 제일 많이 화두로 올라갈까요? 저는 아무래도 평양 정상회담 얘기가 이제 이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갖고 유엔 총회에 가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것이 곧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장 큰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이제 민심이기 때문에 특히나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뭐 우리는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거기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경제적으로는 약간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좋은 얘기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떤 게 제일 화두로 올라갈까요? 뭐 결국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한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앉았을 때는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어떻게 먹고 사냐, 너 직업은 어떻게 됐냐, 승진했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족 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부동산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주된 이슈라고 보고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최근에 보면 뭐 나홀로족 선언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다 하다 결국은 그러면 정치인들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두 분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